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인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낯선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누군가에게라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기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40해 동안 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장남 태수는 지금 48이고 차남 현수는 46, 그리고 막내딸 미영이는 43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월급쟁이였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3년 전부터 이곳 요양원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되어서 권유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말을 듣고 순순히 이곳에 들어왔어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군가 면회를 왔고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러 자주 왔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게 행복한 노후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면회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몇 달씩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급하게 끊어버리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양원비도 자꾸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깜빠먹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몇 달씩 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용품이나 간식 살 용돈을 부탁해도 요양원에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다른 입소자분들은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외출도 하시는데 저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직원분들이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받을 때면 정말 서러웠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이면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가시는데 저는 혼자 요양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손주들도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한 번은 우연히 장남네 집 앞에서 손자를 봤는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게 모든 부모들의 숙명인 걸까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런 외로움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그냥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한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아빠 아빠 하며 따라다녔고 제가 퇴직하면 달려와서 안기곤 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 덕분이라며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는 정말 자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23이던 해였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가뭄이 들면 그 해는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고요. 형제가 5이나 되다 보니 제가 맞이로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비록 기계 조작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매달 받는 월급 봉투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못 받은 교육을 시켜주고 부모님께는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순이었는데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순이도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아요라고 말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곳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자며 서로 격려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태수가 태어났어요.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다 하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잔업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했고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공장장님께서 김용식 씨만큼 성실한 사람 없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일이면 뭐든지 했어요. 퇴근 후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곳곳에 신문을 돌리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화물차 상하차 일도 했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고생하는 당신이 고맙다며 격려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는 제게 김밥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 아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2살 때 현수가 태어났고 현수가 3살 때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더 든든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어요. 그 무렵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연립주택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었고요. 비록 전세금을 빌려서 들어간 집이었지만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모두 저금 통장에 넣었어요. 가끔 가족끼리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싶었지만 나중에 아이들 대학 보낼 돈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공장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일을 워낙 성실하게 하다 보니 반장으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기계 조작법을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됐고요. 김 반장님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또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였어요. 3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꿈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집이 가장 좋다며 좋아했어요. 태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비까지 한 달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수와 미영이도 연달아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셋이 동시에 학원에 다니니 한 달 교육비만 제 월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생스럽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대학 진학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태수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태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제가 저녁 시간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택시를 몰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택시에 매달렸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아들이 저에게 달려와 아빠 덕분이에요라며 울먹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현수도 이어서 대학에 진학했고 미영이까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세 아이 모두 서울 시내 괜찮은 대학에 보낸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온 가족이 합심해서 살았어요. 순이는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저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던 중 현수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는 거였어요. 사업 자금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수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어요 라고 하던 현수의 모습이 기억나요. 비록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젊을 때 한 번쯤 도전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예식 비용과 혼수 준비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딸 결혼은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빚을 져서라도 미영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아가고 저도 정년퇴직을 앞두게 됐어요.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 동료들과 사장님께서 많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김용식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손주들도 하나둘씩 태어났어요. 태순의 아들 준호, 현순의 딸 지은이, 미영이네 아들 민수까지
손주 셋이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직접 차례상을 차리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최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라며 애교를 부릴 때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했다고 자랑할 때면 역시 우리 집안 피를 물려받았구나라며 뿌듯해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와 함께 우리 참 복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순이와 저는 그런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어릴 때는 정말 할아버지 바라기였거든요. 준호는 제가 퇴근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때인데 제 얼굴만 보면 웃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그때 정말 이래서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모든 시간이 손주들의 웃음소리 하나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고, 현수는 식당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서 두 번째 매장까지 열었어요. 미영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뤄진 셈이었어요. 가끔 순이와 저는 밤에 차 한잔하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지요? 그러게요. 아이들도 다 잘 되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늙어가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언젠가는 증손자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일요일 오후가 정말 좋았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손주들과 함께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상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내가 평생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라서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해결했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시간들이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귀한 날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의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 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서 3일 정도 의식을 잃고 있다가 그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히 아침밥을 차려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다니요.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다 와서 울면서 위로해줬어요.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도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함께 슬퍼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챙겨줬습니다. 태수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현수는 반찬을 사다 놓고 갔어요. 미영이는 빨래를 가져가서 해다 주기도 했고요. 이래서 자식이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병원에 혼자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드시죠?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는 간병도 해주고 식사도 챙겨주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 그런 곳은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알아봤다며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도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졌대요라며 동조했습니다. 태수가 직접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권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 싶었어요. 결국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요양원을 보러 갔어요. 시설은 정말 깔끔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도 1인실로 준비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지내시면 편하실 거예요 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태수가 아버지,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나오시면 되니까요. 현수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했고 미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 그래도 될 것 같았어요. 요양원비는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과 적금 이자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나머지는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라는 말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 가을에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가 쓰던 화장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옮겨주면서 아버지,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면회를 왔어요. 태수는 토요일 오후에 와서 함께 산책도 하고 현수는 일요일에 와서 바둑도 뒀습니다. 미영이는 평일 저녁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손주들도 가끔 따라왔어요. 준호가 할아버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며 자랑하고 지은이는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벽에 붙여줬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추석 때는 온 가족이 다 와서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른 입소자분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김용식님은 자식 복이 정말 많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요양원 생활에도 점점 적응이 됐습니다. 같이 계신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어요. 간병사분들도 잘 돌봐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진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게 편안한 노후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면회가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바쁘다며 급하게 끊는 일이 많아졌고 약속을 잡자고 해도 다음에 시간 될 때라고 미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현수는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소자분들은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데 저만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왜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바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날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안 되거나 받아도 지금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하는데 저만 혼자 요양원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직원분이 가족분들 연락이 안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창피해서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이럴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다니. 며칠 후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설날에 왜 아무도 안 왔니? 그랬더니 아, 그날 처가 쪽 행사가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현수에게도 물어봤더니 그날 장인어른 칠순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남편 가족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라고 했고요. 모두 각자 변명은 있었지만 왜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선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면회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반년 가까이 얼굴을 못 보기도 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손주들과도 점점 멀어진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목소리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준호야, 할아버지야 라고 하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들을 때의 그 마음. 지은이에게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가 바쁘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마저 저를 잊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양원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매월 2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씩 늦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아, 깜빡했네요.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늦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라는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현수와 미영이에게도 말해봤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어요. 형이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가족분들께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양비가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양비 문제로 원장님께서 걱정하신다고 하니 태수가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월급이 줄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요. 현수도 사업이 어려워서 빚까지 생겼어요 라고 했고 미영이는 남편 수입이 불안정해서 힘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각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지 싶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현수도 맞아요.
월 10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많던데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적응도 다 했는데 왜 옮겨야 하지? 처음에는 아버지 편의를 생각해서 좋은 곳으로 하자고 했잖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즘 정말 어려워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결국 더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친해진 어르신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저를 잘 알아주시는데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76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니. 그래도 자식들이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더 속상한 건 용돈 문제였어요. 개인용품이나 간식을 사고 싶어서 용돈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했더니 태수가 요양원에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따로 사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현수는 아버지, 요즘 정말 여유가 없어요라고 했고 미영이는 한 달에 얼마나 드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5만 원 정도만. 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부담스러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입소자분들은 자식들이 월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저는 5만 원도 받기 어렵다니 정말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간병사분이 김용식님 용돈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직요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이 용돈을 또 보내줬네라며 자랑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부러우면서도 창피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제 생신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생신에 가족들이 와서 케이크도 가져오고 함께 사진도 찍는데 저는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직원분이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라고 하시는데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날 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늘이 아버지 생신인데 기억하니? 아, 그러게요. 깜빡했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끝이었어요. 케이크도 선물도 면회도 없었습니다. 현수와 미영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 죄송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꼭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요양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족들이 오지 않았어요. 어버이날 행사, 추석 행사, 송년회.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과 함께 참석하시는데 저는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받아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정말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는데 정작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세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랬어요. 혈압이 높아져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요양원 직원분이 함께 가주셨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데 저는 직원분과 함께 앉아 있으니 정말 쓸쓸했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도
아이들에게 전화로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라고 했더니 다행이네요. 약값은 요양원에서 처리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건강보다는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소홀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위하며 참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바빠서 자주 못 와요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늘 챙기고 있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런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평생 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혼자 집에서 지낼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적어도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관심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요양원에 와서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그리웠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는데 아내가 없어지니까 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당신이 있을 때가 좋았어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가끔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무관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면회는 거의 오지 않게 됐어요. 요양비도 계속 밀리고 용돈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후일까?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에게 받는 대접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던 중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양비가 6개월째 밀리게 된 거예요. 원장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셔서 김용식님, 이제는 정말 곤란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가족분들께 꼭 연락해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태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해. 요양비가 너무 밀려서. 그랬더니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아, 정말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프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태수야, 이게 골치 아픈 일이니? 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데. 그랬더니 알겠어요. 알겠다고요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현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지금 요양비 낼 여유가 정말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계속 걸어봤는데 지금 통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음성만 나왔어요.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어요 라고 왔지만 전화를 다시 걸어봐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원장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셔서 가족분들과 연락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원장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김용식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요양비를 정리하지 못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다른 요양원에서 받아줄까? 혼자 살 수도 없는 몸인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태수야, 아버지 정말 갈 곳이 없어진다. 이번 달 말까지 해결 안 되면 나가야 해. 그랬더니 아, 알겠어요라고 하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인용품도 떨어져 갔어요. 칫솔, 치약, 비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자식들에게 부탁하기가 너무 눈치 보였어요. 이미 요양비도 못 내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결국 다른 입소자분께 부탁해서 칫솔 하나를 얻어 썼어요. 치약은 직원분이 개인적으로 주신 걸 썼고요. 나이 76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어떤 날은 속옷도 갈아입을 게 없었어요. 빨래를 해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가져다 주는 새 옷을 입는데 저는 몇 년 전 가져온 옷만 계속 입고 있었어요. 간식도 문제였어요. 다른 분들은 자식들이 과일이나 과자를 가져다 주는데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다른 어르신이 나눠주시는 걸 얻어먹을 때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야 할 일도 생겼어요. 당뇨 수치가 높아져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라고 했고 현수는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미영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결국 또 요양원 직원분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검사 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직원분을 보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제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우리 아이들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약을 추가로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당뇨약 값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또 돈이에요? 라는 반응부터 나왔어요. 현수가 아버지, 요즘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약을 꼭 드셔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라고 했단다라고 하니 좀 더 저렴한 약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아버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좀 더 싸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건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보호자 연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사분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세요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끊었어요. 현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미영이는 새벽에 왜 전화해요?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간병사분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밤 응급실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 정말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이들은 모를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응급실에 갔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투조였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런 일로 새벽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잠자는 시간인데. 그런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현수와 미영이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하면서도 왜 새벽에 연락했느냐며 불편해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니라고 했지만 별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명절이 지나가고 제 생신도 지나갔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입소자분들이 김용식님, 요즘 자식분들 안 오시네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빠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어떤 날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른 어르신이 우리 아들이 또 용돈을 보내줬네라며 기뻐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태수가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던 일, 현수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울던 일, 미영이가 결혼식에서 아버지 고마워요라고 했던 일. 그때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잘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짐이 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분들도 제 상황을 다 아시니까 가끔 조심스럽게 가족분들과 연락은 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요양비는 8개월째 밀리고 퇴소 통보도 받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알겠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수가 갑자기 요양원으로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차가웠어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원장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켜주시고 태수와 단둘이 앉게 됐어요.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태수가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요양비 때문에 집안이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솔직히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이라니 뭘 그만하라는 거니?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태수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죽어달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어요. 아, 표현이 좀 직설적이었네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사시면 저희 가족이 다 망해요. 태수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버지 요양비로 한 달에 180만 원, 약값에 용돈까지 하면 월 2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저희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태수는 계산기까지 꺼내서 보여줬어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고요. 아버지가 9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 앞으로 3억 원 넘게 들어가요. 돈. 내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를 돈으로 계산하니? 아버지야말로 현실을 보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애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태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이제 짐덩어리예요. 돈만 드는 짐덩어리.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짐덩어리? 내가 짐덩어리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아온 내가?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계속 돈만 들어가고 태수의 말이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혼자 죽으라는 거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지내시든지. 태수가 서슴없이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내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데? 혼자 살 수 있는 몸이니?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려고 하더라고요. 태수야, 잠깐만. 제가 붙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정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차갑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택시 운전까지 했던 거 잊었니? 밤새워 일해서 등록금 마련했던 거 말이야. 아,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요. 지겹다고요. 태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과거 얘기해봤자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내가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인간이 됐니?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는 못했어요. 태수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뭘 정리하라는 거니? 제가 물어봤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짐덩어리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죽어달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던 게 잘못이었나?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나?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 정말 퇴소 통보가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때 처음으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 나를 이렇게 대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요양원 앞 편의점에서 로또를 팔더라고요. 이거라도 사보자. 혹시 운이 좋으면. 그런 생각으로 처음 로또를 샀어요. 복수할 힘이 생기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로또를 사다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을 보는데 제가 산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6번째 번호까지 똑같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이 1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당첨금이 20억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0.
제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은 아닐까? 계속 뺨을 때려봤지만 아팠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뒤척였어요. 자식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로또 판매점에 가서 정말 당첨됐는지 다시 확인해 봤어요. 사장님이 기계에 넣어 보시더니 어머, 정말 1등이네요. 라고 소리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20억을 갖게 됐구나. 이제 아무에게도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얘들이 돈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 거야.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요양원에 계신 박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할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처지셨거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벌써 2년째 면회 한 번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식이 형,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박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받을 대접인가 싶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이 할머니도 끼어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 셋을 키웠는데 명절에도 아무도 안 와요.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김할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제 아들은 요양비도 3개월째 안 내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저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형님들, 만약에 돈이 많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할아버지가 당연히 자식들을 혼내주고 싶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저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요양원에 못 가시는 분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으시는 분들. 그 말을 듣고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다, 바로 그거야. 내가 받은 이 돈으로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도와야겠어.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떨렸어요. 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정말 훌륭한 뜻이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재단 설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 작업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단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김용식 재단으로 하려다가 따뜻한 효도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보여주자는 뜻이었어요. 재단의 목적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의 요양원비 지원,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어르신들 도움,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변호사님이 보통 이런 재단은 5억 정도면 충분한데 20억은 정말 큰 규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서류 작업을 하면서도 흥미진진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어르신들은 받지 않게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태수가 요양원에 왔어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짐덩어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친근하게 굴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다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네.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그동안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시간을 내서 왔어요. 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좋은 일?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좀 밝아 보이셔서요. 태수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로또 같은 거 사세요? 그 순간 알았어요. 어떻게든 소문이 났구나. 아마 로또 판매점에서 입이 나부렸나 보다. 태수의 태도 변화가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로또 얘기를 하니? 제가 떠보듯이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다음날 현수도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미영이까지. 3년 동안 거의 오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매일 번갈아 가며 오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현수가 제안했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대요. VIP실도 있고 개인 간병사도 붙여드릴 수 있고요. 미영이는 아버지,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충분히 드릴게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짐덩어리라고 했던 게 엊그제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구니까 역겨웠어요. 돈 냄새가 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확실해졌어요. 태수가 아버지, 혹시 최근에 큰 돈이 생기셨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동네에서 소문이. 무슨 소문? 제가 모른 척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응, 사실 로또에 당첨됐어. 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20억 정도. 태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 정말이야. 제가 확인해주자 태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돈 앞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평생 키운 자식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현수와 미영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온 가족이 갑자기 화목해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세요. 최고급 요양원으로 옮기시죠.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재단 설립 서류도 거의 마무리됐고 변호사님과 모든 걸 준비해 놨거든요.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모두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마 돈 나눠주는 얘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요양비를 몇 달씩 밀리게 했고 용돈 5만 원도 아까워했고 응급실에 실려가도 오지 않았지.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태수야, 나보고 뭐라고 했지? 제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짐덩어리라고 했지? 죽어달라고 했고?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제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달라진 거지. 돈이 없을 때는 짐덩어리고 돈이 있으면 소중한 아버지니? 미영이가 아버지, 과거 일은 잊어버리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를 위한 행복이지? 너희들을 위한 행복? 그때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얘들아,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따뜻한 효도 재단이라고 해서 너희들 같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도울 거야.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단이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보고 짐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짐덩어리 없이 살아봐.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단 말고 가족을 위해 써주세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잘못했다고?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그건 너희들 문제야.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 키울 때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 이제 너희들도 알아서 해. 현수가 아버지, 그래도 혈육인데. 라고 했어요. 혈육? 제가 반문했어요. 혈육이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를 외면하니? 혈육이 아버지를 짐덩어리라고 하니?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받았던 모욕을 다 갚아주는 기분이었어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늙어. 그때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두고 봐. 일주일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지역 신문에도 크게 실렸습니다. 76세 김용식 씨, 20억 전 재산으로 어르신 복지재단 설립. 자식 효도보다 사회 효도 선택. 기자가 인터뷰도 왔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효도가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문을 보고 또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로 다 기부하신 거예요?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응, 다 기부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 미영이가 아버지, 우리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라고 울먹였어요. 죽으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말 아니야? 현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단 철회하고 가족끼리. 가족?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면 아버지를 짐덩어리라고 해? 가족이면 요양비도 안 내고 용돈도 안 줘? 그때 정말 후련했어요. 평생 받았던 모든 서러움이 다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지원자를 만났어요. 78세 할머니셨는데 아들이 요양비를 안 내서 요양원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 계시는군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자식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81세 할아버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비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돈이 없다며 외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용식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이분들이 더 진짜 가족 같았어요. 한 달 만에 50명의 어르신을 도왔어요. 요양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일을 하려고 살아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여기서 충분히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재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신청서들을 검토해요. 요즘에는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매달 감사 편지가 수십 통씩 도착해요.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편지가 왔어요.
82세 할머니가 쓰신 건데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셨다가 재단 지원으로 깨끗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용식 이사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는 말씀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단 활동이 언론에도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했고 이번 주에는 조선일보에서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효도 재단으로 시작된 어르신 돌봄 열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할아버지가 저희 재단을 보고 감명받아서 본인도 작은 재단을 만드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 이사장님이 길을 열어주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르신 방치 문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뜻한 효도 재단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TV에서 아버지 인터뷰를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현수와 미영이도 함께 왔어요. 셋 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태수가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진짜 효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미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미영이가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울먹였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를 말하는 거야. 혈연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과 상관없다는 걸요. 재단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 직원분들,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매주 목요일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문화교실에 참석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분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잔치도 열었어요. 자식들에게 소외된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니 정말 보람찼어요. 요양원에 계신 동료 어르신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려요.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만의 길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박할아버지는 제 말에 용기를 얻으셨는지 아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계세요. 형님처럼 큰일은 못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며 정말 생기 있게 지내고 계십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늙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커요. 저도 평생 받기만 바랐는데 주는 삶을 살아보니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지난주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도움받으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김용식 이사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구나.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요.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신청서를 봤어요. 부산에 사시는 79세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2년째 연락을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직접 전화드려서 도움을 약속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써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